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와 함께하는 중동 정치에 관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물론 정치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뿌리의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근현대사를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란의 사파비 왕조라는 왕조가 있죠. 네, 그 왕조로부터 사실상 독립을 하게 된 그런 부분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어떤 다른 강대국에 의한 뭐 직접 지배를 사실은 덜 받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국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일단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근현의 시작을 그 사파비 왕조의 독립으로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부터 하고요. 그 되게 저도 이거 하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 내피셜 꽤 있지만 정말 많은 인터넷과 그리고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에 해당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국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많지? 이게 다 아프가니스탄인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조금 맥락이 다를 수가 있죠. 제가 세 덩이를 좀 나눠서 봤는데요. 첫 덩어리는 상대적으로 왕조 성격이 좀 있는 그런 국가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급변하는 아프가니스탄의 부분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이제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정부의 그 부분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앞에 있는 이 왕조 국가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 급변하고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정체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정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비중을 아마 첫째, 둘째로 더 많이 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도 꽤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좀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호타크 왕조와 두라니 제국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호타크도 어떻게 보면은 어 가문의 이름인 듯하고 그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거고 두라니도 역시 뭐 인위적인 말이긴 한데 그래도 그 종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1709년입니다. 이때 그 주변국의 위치를 좀 그리고 상황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란은 사파비 왕조의 아주 큰 해계본의를 가지고 있던 그리고 그 왼쪽에는 오스만 제국 그리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제국이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었던 동쪽으로는 이제 영국의 영향력이 좀 컸던 인도가 있는 그런 현실인데 무굴 제국 합쳐서 봐야 되죠. 하지만 아직 무굴 제국이 식민지가 되진 않았던 뭐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때 그 사파비 왕조에서요 이렇게 좀 나름 변방이라 볼 수 있죠 아프가니스탄이. 그래서 칸다하르 지역에 태수를 파견한 적이 있나 봅니다. 근데 그때 이름이 구르킨 간이고요. 구르긴 칸이고요. 이때 이 태수에 반대를 해서 미르 와이스 호타크란 인물이 파시톤족 나오죠? 익숙하죠? 사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 우리로 치면 무슨 말일까요? 뭐 우리나라에 그 다른 나라에 총독이 파견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이 파견됐는데 우리나라 그 개 민족 그 성격을 지닌 어떤 사람이 조선 총독을 죽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런 격이라 볼 수 있으면 되고요. 그때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이 실제로 이사파비로부터 독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로는 그 아들 이 미르 마흐무드가요 이란으로 진군까지 합니다. 이스파한이고 이거 이란의 큰 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태수를 죽인 지 10몇 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이란으로 진군했는데 다시 또 역전됩니다. 29년 되면은 나디르 샤라는 투르크계 인물이요. 나중에 아프샤르 그 왕국을 만들고 그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격퇴가 됩니다. 네. 그런데 또 그 나디르 샤가 또 오히려 다시 반대로 그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톤족이 많이 분포하는 칸다하르 지역 있죠. 이쪽으로 다시 와서 정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한 9년 후에 암살당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호타크 왕조의 얘기고요.
보시면. 아무튼 호타쿠 왕조의 의의가 있다면은 아프가니스탄이 이란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라는 점이 꽤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에 따라서 오히려 또 이란 지역으로 오히려 또 정복을 하는 과정까지 겪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디르 샤가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요. 두라니 제국을 언급하기 위해서인데 두라니 제국이 그 후에 또 언급이 됩니다. 그 사실 호타쿠 왕조는 나디르 샤가 칸다하르를 정복한 다음에 사실상 멸망한 거고 두라니는 그 후에 다시 세워지는데 이때 나디르 샤의 경호병 출신인 아흐마드 샤가 있습니다. 또 역시 파슈툰족인데 이 사람이 나디르 샤가 암살된 후에 대관식을 펼쳐가지고 결국 또 하나의 제국을 형성합니다. 아프간에서.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두라니 제국인데 그쪽 말, 그러니까 아프간 쪽의 말에서 의하면은 두루라는 말이 진주를 의미한다고 하죠. 그게 두란이라는 파생어로 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파슈툰계의 그 인물이 그 아프간 지역에서 두라니 제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흐마드 샤 두란이라고 이제 풀 명칭을 만듭니다. 이름을.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인위적으로 만든 이 두란이라는 이름이 제국으로 이름으로 가는 거죠. 그 이후로 뭐 영토 확장을 실시해요. 인도 쪽이나 뭐 이란 쪽으로 아주 큰 영역을 넓힌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티무르 샤 두라니가 즉위를 하고 이 사람이 좀 의미를 두게 있다면 그 파슈툰족의 또 그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카불, 현재 수도 카불이죠. 지금 카불로 수도를 옮긴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카불은 일단 아프간 수도의 동쪽이잖아요. 그리고 칸다하르는 남쪽에 있습니다. 칸다하르는 주 이름이기도 하고 도시 이름이기도 해요.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세력을 펼치고 있다가 19세기가 들어오면은 이제 영국은 이렇게 전 세계로 남북 대립을 하죠. 북쪽은 러시아 제국으로 가고 남쪽은 영국이 오게 되는데 아프간 역시 그 그레이트 게임에 들어가는 한 지역이 됩니다. 완충지대가 될 수도 있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아프간을 자기의 영역으로 만들려고 하죠. 이미 이때는 뭐 인도도 역시 영국 영향권으로 많이 들어간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맥락에서 제3차까지 있거든요. 이제 1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아프간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고지전이란다. 여기서 여러 가지 지역전을 포함해서.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영국을 물리쳤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때 두라니 제국은 이 종족 간의 족벌주의 이유로 거기서 떨어져 나온 바르크자이 왕조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바르크자이가 사실 이 두라니 제국이 멸망하기 조금 전에 또 하나의 독립된 아프간 지역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왕국이 두라니 제국과 잠시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 이 시기 때 두라니 제국이 멸망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망했는 두라니 제국을 이어가지고 사실상 아프간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하는 나라는 결국 바라크자이 왕조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왕조의 첫 국가가 아프가니스탄 토호국이에요. 에미레이트 오브 아프가니스탄인데 바라크자이 자체가 종족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라크자이라고 해서 또 다른 종족이 아니고요. 파슈툰족의 일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고요. 지금 두라니 역시 뭐 다른 민족이 아니고 파슈툰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느 왕조든지 그리고 어느 그 제국이든지 보니까 다 파슈툰족이 해계본위를 잡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자리를 잡고 있다가 1878, 1880 때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결과적으로 영국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이때 좀 지고 영국령에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아프가니스탄이 멸망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이 나라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토호국은 남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을사늑약처럼 아프가니스탄의 외교권을 통제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 영국의 속국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전쟁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은 사실상 영국의 속국의 신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했다가 결국 다시 또 1919년 때,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죠. 이때쯤 되면은 뭐 나름 영국이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권이 물론 승전국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꽤 전력을 많이 소비했으니까 그래도 조금의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그 파병이 좀 약해져서 그런지 제3차
영국 아프간 전쟁에서는 아프간이 이깁니다. 결국 3차 전쟁 중에서 두 번이 아프간 승리, 1차 그 두 번째가 영국이 승리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이겨요. 이겨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은 외교권을 회복하는 거죠. 네, 그렇게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세부상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외교권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자체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토호국을 유지하는데 이제 이렇게 독립권을 회복하는 부분이고요. 이때 라왈핀디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라왈핀디는요 지금 여기 파키스탄에 보면 수도가 아마 이슬람아바드인 거 아실 텐데요. 여기에 바로 밑에 있는 도시가 애초에 안 적어놨어요. 근데 이슬람아바드 바로 밑에, 그러니까 점과 이슬람아바드 영어로 된 거 이 사이 부분 여기에 점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라왈핀디고 현재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조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인데 영국 전문가에 의하면은 사실 이 전쟁이 영국에게도 크게 손해는 안 된다라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독립국 선포한 거 맞고요. 이때 아마눌라 칸이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국명은 당분간 잠시 유지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의 이 뭡니까 남서쪽, 남서쪽이 아니고 남동쪽이죠. 남동쪽 경계를 확정짓는 지금까지 유지되는 계기가 되는 듀랜드 라인을 만들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현재 경계가 되죠. 옛날에는 영국령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의 경계이기도 했었겠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국주의 국가와 그 아프가니스탄의 경계를 만드는 물론 지리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제국주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경계라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회랑 같은 부분이 있죠. 보시면은 이거를 의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이때 러시아 제국이 소련과의 연결이 바로 안 되죠.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완충의 이유로 완충지대로 삼으려는 이유로 일부러 이런 회랑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이나 중국하고도 이어지는 작게나마 네, 그런 부분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바라크자이 왕조가 이어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바라크자이는 파슈툰 쪽과 파슈툰 안에 있습니다. 파슈툰계 쪽이고요. 뭐 우즈벡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딱 이름만 바뀝니다. 그 아마눌라 칸이 그 1919년 때 독립을 하죠. 그 아프가니스탄이 독립하는데 이때 아마눌라 칸이 계속 왕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6년 때 7년 지났죠. 그때 되면은 이름 바꿉니다. 왕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마 이제 그 왕권 강화와 그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눌라 칸 중심에서 벗어난 다른 종족 계열에 대한 좀 통치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눌라 칸의 리더십으로 뭔가 개혁이 진행되죠.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원리주의나 이 보수층에게는 좀 많이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전통 부족이랑 이런 계층들에게는 반발이 사게 되고요. 근데 아직도 왕권이 구축이 덜 돼서 그런지 퇴위를 당하는 해프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국왕이었던 암마눌라 칸이 이렇게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네, 아프가니스탄 왕국이 왕국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고요. 그 중간에 왕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나디르샤 아까 그 언제입니까? 호타크 왕조에 관련된 나디르샤와 동일 인물인 걸 알고 있는데 동명이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인물은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패스하고요. 네, 33년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뭐 언제입니까? 나치 독일이 이제 딱 독일에서 정권 잡았을 시기죠. 이때는 아프가니스탄 역시 정권을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아프가니스탄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부분인가 싶어요. 예, 이때 무함마드 자히르 샤가 집권을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집권을 하죠. 이때쯤 되면은 나름 국가의 안정기가 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프가니스탄 근현대사 중에 가장 안정적이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물론 그때도 많이 종족 갈등과 이런 분쟁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나마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일단 그 제2차 세계 대전이 발생하죠. 1939, 1945. 그래서 물론
그 유럽 전선에서 이렇게 대독전선, 예, 독일 소련 싸움,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해가지고 뭐 서부전선 이렇게 만들어지긴 하지만 아랍 국가도 역시 2차 대전과 관련이 없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사우디 포함해가지고 석유를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독일이 이제 중앙아시아 근처까지 왔을 때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나치 독일로 흡수되지 않도록, 그쪽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아랍계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독일 쪽으로, 추축국 쪽으로 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나름 완충지대, 지리적으로 완충지대 갈 수 있죠. 이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 이익을 보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지금 원조가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금으로 근대화를 시킵니다. 뭐 100%다 이제 뭐 비리 없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근대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세계대전 끝나고 계속해서 지원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중간에 이제 본인의 사촌인 이 다우드를 임명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 이따가 나올 건데, 일단 친소련 성향이 있다는 걸 좀 대충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0년대가 되면은 냉전이 더 강해지는 부분이죠. 이때쯤 되면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것도 뭐, 뭐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죠. 네, 그때에 오히려 또 아프가니스탄은 중립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은 미국 편으로 들길 원할 거고, 그리고 소련은 소련 편에 들길 원하죠. 그렇다 보니까 균형 외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득이 많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프가니스탄이 계속해서 자국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이게 무함마드 자히르 샤의 리더십에서 나오는 결과, 물론 뭐 밑에 있는 그 권력 세력들의 힘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왕조 치곤 좀 획기적인 일을 하나 하게 되는데, 입헌 군주제입니다. 이게 신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보통 국왕이 스스로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이 입헌 군주제라는 거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뭐 결국 국왕권 사실 내려놓고 의회에 이걸 맡기는 거잖아요. 국왕은 결국에는 뭐 군림하는 거 정도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도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뭐 그 내막은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도입되려고 했던 게 보면은 참 획기적인 부분이죠. 왕조치고는 민주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나이가 들겠죠. 예, 40년 통치를 하니까 또 많이 늙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로 이제 뭐 요통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이탈리아로 순방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왕이 자리를 비웠을 때 본인의 사촌이었던 이 무함마드 다우드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물론 다우드 역시 본인 스스로의 국가, 왕조를 벗어난 진짜 이 공화국 같은 체계를 만들고 싶어 했겠죠. 근데 사실상 이때부터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예, 분열 및 혼란의 도가니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참고로 이 무함마드 자히르 샤는 2002년에 다시 기원을 해요. 그 탈레반 정권이 축출된 이후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이건 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이랑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인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1973 아프가니스탄 그 근현대사에서요,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왕조 국가에서 공화정 국가로 간다는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 권력 세력 밑에는 부족의 힘이 좀 크겠지만 정체 형태로 봤을 때 왕조에서 이렇게 실제로 공화정 형태, 즉 왕조 형태가 아닌 걸로 가는 것은 처음이죠. 뭐 그런 부분이죠. 우리나라 최초 공화정 체제가 사실은 뭐 대한민국 정부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로부터 독립의 의미에서가 아니고 그 기존의 뭐 왕정 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진짜 공화제로, 실질적인 공화제로 간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무튼 그 최초 공화정 체제가 수립되었는데 이것도 얼마가지 못해가지고 붕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소련의 지원이 많았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때가 되면 이미 아프간 내에서도 이 족벌주의에 좀 환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그 진짜 이상 사회를 꿈꾸는 그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5년 후에 1978년에 사우르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공산주의 정당이었던 이민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는 거죠. 그래서
나라도 이름도 바꿉니다.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 공산 인사들이 이렇게 그 사우르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진짜 내전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프간 자체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가 아주 뿌리 깊이 있었던 그런 곳이고요. 뭐 참고로 네, 자말 압딘 아프가니 이 사람도 여기서 관련된 인물이죠. 이슬람 원리주의. 사실 원리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인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종교를 배척을 하고요. 뭐 종족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일단 그런 걸 일단 이론적으로 지향하죠.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정부 봉기를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드디어 등장하는 게 바로 네, 무자헤딘입니다. 제가 뭐 지난 영상을 통해서 무자헤딘 많이 언급을 했는데 네, 무자헤딘의 말이요 사실 지하드를 다들 아실 거예요. 지하드가 그 성전을 하는 그거 자체를 의미하죠. 근데 이제 무자헤딘은 거기서 나온 형용사의 의미입니다. 아랍어에서 무모시기 하면서 뒤에 뭐 모음 변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뭐뭐를 하는 사람 이렇게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지하드에서 무자헤딘이 됐죠. 비슷하죠. 성전을 하는 사람, 하는 뭐 인물, 하는 단체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무자히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상의 의미는 그래요. 근데 이 큰 의미로는 여기서는 그 아프간에 있는 반정부 군불 세력들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시대상으로 나온 인물들은 타라키, 카르말 그리고 아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 다우드 정권을 전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자히딘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공산주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참고로 파슈툰 뭐 이렇게 종족도 가져왔습니다. 물론 워낙에 이 나라는 종족이 중요하니까요. 타르키는 파슈툰족이고요. 카르말은 사실 본인은 이제 그 파슈툰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타지크랑 섞였단 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 다 물음표했고요. 아미는 파슈툰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이 들어왔을 때 타라키 다음 카르말 다음 아민으로 진행되는데 최초의 타라키가 최초는 아니고요. 일단 타라키 두 번째인 것 같긴 한데 워낙 일대가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물론 타라키도 1, 2년밖에 안 하지만 1, 2년밖에 안 하죠. 근데 공산주의 성격 치고는 좀 획기적입니다. 종교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토지 개혁 실시하고 농민 부채 탕감시키고 여성 권리 신장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 수 있겠는데 그 70년대 왜 아프간 사람들이 꽤 여성 권리가 막 신장되고 막 자유로웠던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나라인데 분명히 근데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게 좀 덜 가게 된 느낌일까요? 아무튼 좀 모순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 네, 여성의 권리 신장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거 역시 이슬람 보수주의자가 좋아할 리가 없죠. 원체 공산주의 성격인 것도 싫어하는데 이렇게 정책 자체도 지금 이슬람 보수주의 완전히 맞지 않죠. 그래서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무자히딘 같은 단체들이 그 공산주의 현 정부에 대항을 하는데 워낙 또 많이 혼란스럽고 하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의 불이 너무나 불안스럽죠. 이런 내전의 불이 특히 이 이슬람의 원리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무자헤딘 이런 단체들이요. 그 당시 소련의 국경과 접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련의 이 남부 국경 이 지역에 위협이 될 거라고 많이 판단했겠죠. 그 다 외의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게 그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979년에 소련이 침공하죠. 그리고 소련이 침공하고 소련의 도움으로 카르말 여기 두 번째로 나오잖아요. 이 카르말이 있었는데 이 카르말이 쿠데타 해가지고 아민으로 바뀝니다. 소련의 힘을 입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동시에 이 그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정권 잡으니까 서로 해치는 사이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